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8일입니다. 네 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네 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차례는 이 부분이에요. 뒷북치는 월스트리트. 네, 피터 린치가 이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왜 한 발짝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형성이 돼 있는지,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있을 테니까 견주어서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흥미로운 주식을 매수할 이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월스트리트의 현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다. 펀드 매니저는 대부분 흥미로운 주식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흥미로운 주식을 이제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다. 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흥미로운 주식이 오를 경우에 고객에게 변명할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변명이다.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살 수 없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아직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 업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곧 쓰러질 것입니다. 뭐 더 큰 기업에 예를 들어서 뭐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말은 좀 더 조사해봐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즉흥적인 판단이나 무차별적인 금기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라퀸타 모터인스와 같은 회사에 배짱 좋게 투자할 전문가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라퀸타 모터인스는 이제 홀리데이인 이제 그 경쟁사의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피터 린치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회사였죠.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성장성이 큰 이제 크기 직전에 유망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개인 스스로 발굴을 해서 이제 포트에 담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회사에 투자를 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한 펀드 매니저 어지간한 펀드 매니저, 연금 관리자 또는 기업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앞다투어 누구나 알만한 회사로 몰려간다.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더라도 무능하게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문율이 있다. IBM에 투자하면, 과거 당시였죠. IBM에 투자하면 고객 돈을 날려도 절대 쫓겨날 일은 없다. IBM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고객과 상사는 이렇게 한탄한다. IBM에 도대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하지만 라퀸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투자해서 손실을 본다면 펀드 매니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책이 돌아온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러한 이유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 펀드 매니저는 겨우 분석가 2명이
관심을 두고 있고 주가가 아직 3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 라퀸타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아칸소주에 있는 한 소도시입니다. 한 소도시의 작은 매장이었던 월마트의 주가가 불과 4달러였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대도시 전역에 월마트 매장이 들어서고 분석가 50명이 이 회사를 조사하며 월마트 회장이 특집 기사에 이제 픽업 트럭을 몰고 출근하는 괴짜 억만장자로 소개되고 나서야 펀드 매니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주식이 40달러로 오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악의 사례는 은행과 이제 은행의 기금 운용 부서와 보험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전에 승인받은 목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다. 승인 목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팝니다. 주식을 매매한다. 기금 운용 담당자 10명 중 9명은 이러한 목록을 활용함으로써 실적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을 화를 모면하고자 한다. 실적 차이는 실제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각각 회사를 운영하는 스미스 사장이 있고 존스 사장이 있다. 근데 함께 골프를 치러 갔는데 두 사람이 모두 어떤 은행에 기금 운용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은행에. 골프 시작 전에 이들은 기금 계좌에 관해 담소를 나눴다. 그러던 중 스미스 사장의 계좌에는 연수익이 40%인데 존스 사장의 계좌는 연수익이 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익 자체는 둘 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비교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컸죠. 40%, 28%. 숫자가 다른 것만으로 존스 사장의 얼굴빛이 변하였다. 존스 사장은 곧장 이른 아침부터 은행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기금 운용 부서에 관리하는 계좌인데 왜 자신의 계좌 실적이 스미스 사장 것만 못하냐고 따졌다. 그리고 이렇게 호통치는 것도 있지 않았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내 돈을 몽땅 빼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계좌를 관리할 때 사전에 승인된 동일한 목록에서 주식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된 동일 목록에서 주식을 선택을 하면 기금 운용 부서에 접수되는 이러한 불평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사장의 실적은 동일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화를 부추길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실적 면에서도 다른 실적보다 떨어져 보이는 것보다는 신통치 않으면서 다른 실적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은 편이 훨씬 더 뒤탈이 적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역량을 독립적으로 발휘하여 정교하게 선정한 30개 종목으로 주식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법 역동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종목에 대해 펀드 매니저가 30명의 모두 동의를 해야만 한 종목이 간신히 목록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저서나 교양곡이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훌륭한 포트폴리오 역시 위원회의 손에서 탄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펀드 매니저가 알고 있는 그런 사례로 깊숙이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